우선 가볍게 이 책에서 각자 인상 깊었던 장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혼자 찾고 있는 박인성 선생님. 항상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맥락을 거슬리더라고. 아까 멘트 치고 있는 혼자 찾고 있었어. 아니 왜 거슬리냐고. 자기에게 집중 안 하니까. 처음에 이게 뭔가 챕터가 바뀌면 이게 좀 봐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아니 흐름을 위해서 찾은 거잖아요. 쓱 보니까 내 순서로 원래 돼 있었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네, 뭐 저는 아무래도 좀 눈길이 갔던 게 이광수 이야기가 처음에 좀 눈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국문학 연구자로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뭐 요즘에는 뭐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문학 연구자로 이광수를 그래도 경유하지 않고는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맥락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독법을 활용했을 때 이광수라고 하는 뭐 인간 혹은 그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좀 새롭게 읽어냈을까에 대한 좀 기대심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막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좀 한국의 국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맥락들을 오히려 잘 짚어가면서 이제 이광수 소설 안에 있었던 근데 이제 무정의 이야기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광수의 초기 단편 소설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논리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왜 항상 여행을 끝마치지 못하는가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유학 장소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 남성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여행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들을 이제 쭉 밟아서 최종적으로는 집으로 귀환하는 회귀형 서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초기에 이광수 소설들이 그러한 것들을 형성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부끄러움이라던가 내면에 어떻게 보면 단단함을 형성하지 못한 유순한 남성들의 좌절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이 이야기 논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무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준비 과정 혹은 그 과정의 논리를 예비하는 예비 과정으로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이광수 소설을 막 다 읽거나 관심 있게 살펴본 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구나 뭐 그런 식의 논리가 있었겠구나 라는 방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뭔가 이광수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수행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채라고 하는 한 여성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여성의 그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에서 이어지게 되는 유교적인 논리로 구성되어 있었던 여성적 신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정신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게 되는가에 대한 논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거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러한 여성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재구성되는 논리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남성 인물로서 그려지게 되는 면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어 병욱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와서 이제 영체를 오히려 새롭게 재구성하는 주도적인 인물로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신여성의 이미지로서의 논리를 구성하게 되는 이광수의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패턴들을 자신의 논리에 맞춰서 잘 읽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그냥 스무스하게 읽혔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좀 어려웠다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아까 심리경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과연 병욱을 그렇게까지 상징적으로 이 시기에 남성의 어떠한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여성으로서 읽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도 오히려 조금은 좀 반론을 제기해 보거나 의문을 제기해 볼 만한 영역들이 있었는데 이 저자가 그런 면에서 좀 대단히 좀 새로운 독법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약간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약간 외부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부의 논리를 참고하다 보니 아주 급진적이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었을까? 라는 좀 이 책의 태도 혹은 깊이의 문제로도 저는 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광수 무정에 대한 해석에서 주목할 점은 이거를 춘향전의 그렇죠. 리라이팅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채가 어쨌든 이제 가족을 아버지 오빠가 다 감옥으로 박진사와 이렇게 다 끌려가서
감옥 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기생이 되고 어쨌든 정절을 그 이렇게 되는. 어린 시절에 정혼을 한 형식이라는 그 정혼자를 만날 때까지 비록 기생이지만 정절을 지켜야 지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체를 그런 춘향전의 리라이팅으로 이제 해석을 했지만 거기에 영체는 결국에는 그 이도령이 새로운 이제 남성 주체로 변신한 뒤에 얘를 구원하는 그런 서사가 아니라 형식이는 나 선영이랑 결혼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영체를 내 팽개치고 선영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체의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병옥이라고 하는 신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달라지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영체가 어떤 개인의 사랑이라는 그런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어떤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한 어떤 인재로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일종의 어떤 남성 주체들이 가질 법한 그런 이제 어떤 공적인 역할. 예, 그런 공적 야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인물로 그리는데 근데 사실 그런 춘향전의 류라이팅으로 보는 물론 변형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이 약간 억지스럽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소설 안에 그 선영인의 엄마와 선영의 아버지 김장로와의 그 로맨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완전 딱 춘향전 판박이에요. 이제 소설에서 그 내용이 꽤 길게 나오는데 얘네 엄마가 이제 그 지방의 약간 그런 기생 같은 여자였는데 그 아버지 따라서 그 지방으로 그 관찰사인지 뭘로 아버지 따라서 갔는데 거기서 딱 이도령이었던 거죠. 김장로가 엄마 만나서 이제 엄마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본처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정실 부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 첩이었던 아내를 정실 부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의 선영이와 이렇게 이런 식의 가족을 꾸리게 되는 그 이야기가 딱 전형적인 그 춘향전 서사가 다시 반복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체의 이야기는 이제 완전 다르지 않나. 얘가 기생이라는 것, 그 다음에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남성, 자기를 구원해줄 남성을 기다렸다는 거. 기다렸나? 아무튼 이제 좀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설득력이 없었다. 좀 너무 구도화된 방식으로 이야기를 짜서 약간 달라지는 지점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만 보면 되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책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은 저도 잘 근데 이제 못해봤어요. 외국 연구자들이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역사나 문화나 문학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검토를 할 때 그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한국 문학사에서 거의 언급조차 된 적이 없는 거의 이제 막 이름도 모르는 그런 작가와 작품이 갑자기 엄청 중요한 것으로 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게 한국 문학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 맥락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어떤 그 텍스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되게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고 우연적 만남을 통해서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도 뒤에 이제 독창적 몽타주라고 했는데 이 몽타주다 보니 이제 군데 좀 구멍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그런 외부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박준환 저는 일단 이광수 대목은 별로 이렇게 재미있게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라든가 이광수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한국의 이데올로기, 근대 이데올로기, 특히 이제 민족주의라든가 뭐 공동체 서사에서 이광수라는 상징이 좀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생각 평소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능력주의 쓸 때도 어떤 면에서 이광수보다는 윤치호를 훨씬 더 좀 부각을 해서 썼던 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윤치호 일기에서 나타나는 그 윤치호의 생각이라든가 윤치호의 사상이 사실은 그 이후에 한국의 엘리트들이 가진 생각과 굉장히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오히려 이광수는
그 이유까지 연결되어 있는 한국 엘리트들 특유의 그런 멘탈리티하고는 조금 이질적인 생각을 많이 표현한 사람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서사라든가 이념, 그러니까 뭐 공동체 서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광수는 조금 살짝 그 궤에서 아니, 근데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이광수는 정, 네. 감정,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정서적 어떤 그 주체의 이미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로 따져도 사실은 이광수보다도 한국 특유의 샤머니즘이라든가 뭐그 원불교 사상이라든가 동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한국 민중들의 어떤 정이라든가 감정 구조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저는 이광수라는 엘리트 지식인, 유명했던 지식인이 저는 그렇게까지 한국 사회의 어떤 정체성 서사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문학사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학적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광수와 별개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이제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과 자애로운 한국의 이제 학생 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더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한의 산군 사상이라든가 주체 사상, 특히 수령론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또 한국의 학생 운동 그 소위 말하는 NL이죠. 그 민족해방 계열에 있는 그 학생 운동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짚어내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짚어냈다고 보기에는 분량도 너무 짧고 좀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의 저항, 특히 학생 운동에 있어서 이 주체 사상, 그 여기서 또 효자 사상이라고 나오는데 그 효자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이 되게 웃기게 들리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8, 90년대 학생 운동의 주류적인 생각이었고 어떤 면에서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효사상을 갖고 있느냐 이게 형용모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엄연히 공존하고 있었고 그것은 여기 이 책에서도 정확하게 보고 있듯이 부조리하고 비도덕한 남한의 아버지들에 비해서 북한의 아버지들은 훨씬 더 윤리적이고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권력이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정당한 아버지를 향한 저항이었다라는 측면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한국의 학생운동을 이 가족 농망스의 차원에서 보여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전에 사실 다른 연구에서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 연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몽타주적 기법의 장점이 잘 발휘된 영예인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찾아지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연결하기에는 멀리에 있는 것을 자신이 찾아낸 어떤 연결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딱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연구 방법론으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법 안에서는 되게 좀 설득력이 있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아까 이제 이광수 읽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이쪽을 쭉 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단락이나 간극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그래서 앞부분에 신채호 이야기랑 이광수로 이렇게 병렬하는 것도 왜 굳이 이렇게 병렬이 돼야 되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아니 신채호는 남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광수는 여자 그래서 여성성 이쪽에서는 더 나은 남성성의 어떤 무에 관련된 거 이쪽에 이제 정약과 관련된 거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게 뭐 한편으로는 대표성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되게 좀 자의적이라는 생각들이 들기는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탁탁탁탁 붙였을 때 설득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아버지 우리 이제 나라 이게 일종의 할아버지 아버지 뒤에 이제 핏줄 핏줄의 혈통의 어떤 그 연속성 응? 다 애국자였고 나도 애국자고 뭐 이런 식의 핏줄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그 계보 속에 자기를 위치시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멀리 있는 그 아버지는
이제 어떤 아버지? 좋은 아버지. 가까이에 있는 아버지? 나쁜 아마 김일성에 대한 이제 이러한 해석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서구에서 이게 아버지는 부정의 대상이고 왜 그 누구지 그 무슨 그 프레이저의 그 황금가지 그쵸. 그런 데서 보면은 늙은 왕이 이제 왕을 젊은 왕이 죽이고 이제 이게 계절의 순환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방식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여기에서는 그 가치를 동어 반복적으로 다시 구현하는 식으로 이 계보를 짜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까 효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게 뭐 살부 의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좋은 아버지를 어디선가 찾고 막 북한에서까지 좋은 아버지 한국에 남한에 없으니까 북한의 좋은 아버지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계보를 그렇게 이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뭔가 어떤 그 이전의 것을 다 이제 다 삭제하고 그것을 다 붕괴시키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하려는 그런 혁명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다르다. 이게 서구와는 굉장히 이 주체 구성 과정에서 혁명이 들어오는 방식이 되게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살부라는 그게 있잖아요. 네. 서양에서의 어떤 정신분석적으로도 오이디푸스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프랑스 혁명에서도 실제로 그 리넌트의 책을 보면은 아버지를 죽인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왕을 아버지에 비유를 하고 있고 그 아버지를 죽여야지 형제끼리 이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반해서 동아시아 특히 제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는 어떤 회복의 과정, 과거에 우리의 진짜 기원이 있었는데 외세 침략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무언가의 어떤 기원적인 좋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저항 운동이라든가 혁명의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멘탈리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학혁명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서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지금 비도덕한데 그러면 도덕적인 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것이지 왕을 다 없애자라는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다 죽이고 나면 엄마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더 좋은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머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게 좀 확실히 이제 서양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독일의 이제 파시즘, 그러니까 그 나치즘을 보면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기원을 찾아가는 그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라든가 자신들과 사실은 관련이 없는데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원을 만들어내서 상상된 자신의 기원이 사실은 로마에 있었다. 아니면 더 고대의 어떤 종족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적들을 말살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 그런 면에서 민족주의와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친연성이라든가 상동성 같은 것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 왜 그러면 독일처럼 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그러니까 되게 퍼포먼스 스터디처럼 쓰여져 있거든요. 제가 제 박사 논문이 또 한 축이 퍼포먼스 스터디인데 이게 퍼포먼스 스터디가 연극학이랑 인류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적인 관찰을 연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건데 이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그 전쟁기념관 요거는 명백하게 퍼포먼스 스터디에서 쓰는 거거든요. 어느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가서 이거의 이데올로기나 의도를 읽어내는 거는 전형적인 퍼포먼스 스터디예요. 근데 이제 그 퍼포먼스 스터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퍼포먼스는 반드시 재생이 되는데 변형되어 재생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촛불 같은 게 그런 거죠. 촛불은 재생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밝히는 걸로 재생되는 건데 저항의 의미로 변형돼서 재생된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이 양반이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알 거라고 보는데 퍼포먼스 스터디를 알 거라고 보는데
재생되어 변형되는 측면을 안 읽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동양은 기본적으로 정통성을 북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왜 용비어 첨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추존을 하잖아요. 내가 뿌리를 쭉 그러니까 따라가는. 6대조부터 6대조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똑같이 돼 있잖아요. 추존을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용비어 첨가적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예를 들어서 누가 지가 태조가 되면 조상을 쭉 추존해 버리거나 그러면서 이제 정통성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땅에 그냥 떨어진 놈이 아니고 우리 조상부터 대대로 이걸 해가지고 정통성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동양이 가지고 있는 서사의 뿌리예요. 이 북에로부터 자기 정통성을 찾아내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혁명도 그런 방식으로 아마 재생돼서 변형돼서 재생됐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을 하는데 우리의 정통성은 우리로 찾는 게 아니고 뭔가 역사적 근원이 있는 거지. 뿌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동학에다 갖다 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통성이나 우리의 저력을 자꾸 조상으로부터 찾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게 뭐냐, 아까 약간 미국인이 담근 김치 같다라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오히려 이제 그 한국이나 동양의 문화의 특질을 조금 더 잘 알았다면 이 양반이 그런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게 아까 이광수 독법도 그렇고 이게 이 몽타주 기법의 문제 같은데 그 스판만 딱딱딱 들여다 보니까 전체 맥락이 잘 안 읽힌 상태에서 이 이야기가 지어진 게 이 책이 지어진 게 아닌가.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례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의 문제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은 저는 좀 뭐 당연히 그 보편적이고 주류의 어떤 정체성 서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변형적 서사들이나 분명히 좀 이탈하는 서사들도 굉장히 많은 국면에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제가 뭐 떠오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최만식의 소녀는 잘한다라는 딱 해방 직후에 최만식이 쓴 소설인데, 여기서는 아주 이질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간도에서 가족들이 다 이제 해방했으니까 무조건 이제 모르겠고 일단 서울로 가자거든요. 모르겠고 일단 서울로 가는데 이 소설의 제일 특이한 점은 아빠가 중간에 없어져요. 아빠를 잃어버려요, 애들이. 이 아빠를 잃어버리고 아빠와 친한 친구인 굉장히 믿음직한 뭐 오진사였나? 아무튼 뭐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이들을 대충 또 서울로 데려가야 되는데 또 이 사람하고도 헤어져 중간에. 그래도 자 얘네들은 정처 없는 뿌리 없는 어딘가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하숙하면서 기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와중에 뼈는 자라. 소녀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한테는 모범적인 롤모델이 없어요.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우리는 서울로 가서 사실은 그 건국의 아버지상, 지금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좋은 지도자 혹은 가정의 뭐 아버지 이런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확 하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좋은 발레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반대로 그러한 형태에서 이제 이런 남성성의 계보 같은 것도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이제 큼직큼직한 이 몽타주로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세목들을 좀 이 책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는 느낌? 이제 세목을 찾기가 어려운 게 분량도 그렇고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중간에 그런 뭐 무슨 금강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김남주 시인의 시 얘기하면서 아무튼 그 여성을 그러니까 외세에 협력하는 그런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미 제국주의에 이제 밀착된 그런 이제 여대생 뭐 라이프 잡지 이렇게 들고 있는 여대생 이런 애들은 어쨌든 걔네들도 문제고 근데 거의 이제 다 창녀 취급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논의가 90년대에 이제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 그 미국에 있는 한국학 연구자들이 이제 쓴 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묶은 책인데, 이제 거기에서 뭐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한국의 굵직굵직한 작가들의 작품이라든가 혹은 뭐 육군 사관학교의 그 교본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분석하면서 이제 남성 주체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타자화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의아했던 거는 이제 이광수의 영채와 병욱이를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여성성으로 정립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여성성은 계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광수에서만 잠깐 얘기하고 그 이후에 약간 뭐 임수경 그때 잠깐 뭐 얘기 될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다시 아버지 넘어가고 아버지 얘기로 가고 너무 여성 편이 약해요. 이부가 김일성에 대한 얘기할 때 엄마 할 때 잠깐 그렇죠. 할 듯 말 듯 하다가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애초에 의도와는 달리 그런 식의 이제 그 건국서사 혹은 이제 뭐 이러한 국가 서사에서 이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이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이제 이바지하는 그러한 여성의 이미지를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었다. 제가 볼 때는 많죠. 사실 한국에는 논계 얘기도 있고 네, 그런 네.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스테레오타입화된 그 원형 아키타입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의외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인류학자 뿌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향전은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 무정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갖고 잘 몰랐는데 그 보니까는 이게 춘향전에 변형돼서 재생된 스토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인류학자의 관심을 끌만한 대목이에요 이런 게. 이제 국가 또 스터디 또 하나는 이제 그 피터 터너라는 사람이 사회적 드라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서사를 인간이 서사를 만들어내지만 서사가 또 인간을 인간이 또 서사를 모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 띠를 만들어낸 이제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 피터 터너인데 이 사람도 인류학자예요. 그 퍼포먼스 스터디 이제 뿌리가 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이 국가가 만들어내는 그 서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서사를 또 실제로 우리 생활 규범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확립돼 있는 그 공식 기록이나 공식 서사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서 본인은 역사학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계속 읽는 동안에 인류학자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뭐랄까 방법론이 막 뒤섞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처음에 이게 애국의 계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든 서사들 했을 때 좀 이렇게 어떤 마스터 플롯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국가의 그 국가의 성립 혹은 새로운 국가에 대한 그런 염원 그 건국 서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마스터 플롯이라고 한다 마스터 플롯 그런 것에 대한 얘기고 다른 마스터 플롯에 대한 논의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이게 지금의 독자들이 읽기에는 이게 너무 그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체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업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인데 그리고 삶이 다 평균적인 소비 중심의 그런 걸로 바뀌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국가적 정체성 그것이 이제 어떠한 남성 주체의 형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논법이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미국적인 어떤 프론티어 신화가 구성해내는 정체성의 계보학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몽타주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한국의 이제 차원에서 적용이 된 것 같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미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들이 그 건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라고 하는 건국의 아버지 신화를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역사들도 다 읽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내가 자꾸 이제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역사하고 한국의 역사는 사실은 형성되어 있는 패턴이라든가 구조 자체가 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은 이제 선주민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서 거기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글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버지들을 기원으로 삼고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칭송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한국은 그런 나라는 아니었던 거죠. 물론 기원이 단군이라는 기원이 있고 뭐 신채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전설이고 신화라는 걸 한국 사람들 스스로 잘 알아요.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일단 프로레슬링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그것을 마치 진짜 스포츠인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면서 즐기듯이 우리는 그것을 단군을 우리의 기원으로 사실은 상상적으로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이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실라미요시 야거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읽어내는 것들이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제 여백들이나 공백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읽으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가족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진짜 모비우스의 띠처럼 서로가 서로를 막 물고 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이사이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간극과 공백과 단절이 다 있고 모든 게 국가의 논리가 가족으로 설명되지 않고 가족의 이야기가 다 국가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측면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약간 좀 의심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생각. 두 번째 질문에서 다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한국은 국가 형성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실상 실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운딩 파더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국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는가 성공의 어떤 비결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설화라면 한국의 이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그쵸. 그렇게 뭘 자꾸 공동체를 통합시키려고 지배자들이 뭘 자꾸 만들어내는데 다 실패. 그건 나는 그 실패한 이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뭐 사회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한국 사회에 사실은 이를테면 히든 트랜스크립트, 그러니까 은닉된 어떤 대본들이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적 대본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인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 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죠. 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과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 끊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